어머니, 6억만 주세요. 어머니 재산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71세 생일 6억 원 돈을 내주자마자 잠적한 아들 내외. 하지만 이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71세 할머니가 어떻게 재기에 성공하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뼈아픈 배신과 찬란한 재기가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71세 심순례라고 합니다. 일은 5월 어느 아침이었어요. 9시쯤 됐을까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등기우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발신인은 은행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담보물 경매 개시 결정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제대로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어요.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억 원. 대출금 6억 원을 갚지 못해서요.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죠. 10번을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3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2월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진수가 갑자기 찾아왔었죠. 45세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게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죠. 무슨 일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상가 분양 잔금이 모자라요. 6억 원이요. 진수가 울먹였어요. 다음 주까지 못 내면 부도나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사채에 집까지 잃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억 원이라니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진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요. 6개월만 버티면 상가 팔아서 다 갚을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손주들은 어떡해요? 진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때 며느리 유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큰일 났어요. 42세 며느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죠. 큰 손주 민호는 12살, 작은 손주 지은이는 9살이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제 무릎에 머리를 박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은행에 같이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대출 신청서였죠. 제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도장을 찍었죠. 며칠 후 통장에 6억 원이 찍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진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진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진수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문자만 보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 못 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죠. 6개월이라던 약속은 까맣게 잊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경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번엔 며느리 유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안 받았어요. 5번을 걸고 나서야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나야, 진수는 왜 전화를 안 받니? 은행에서 집 경매 통보가 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상가 투자 완전히 사기당했거든요. 그래도 대출금은 갚아야지. 이거 안 갚으면 엄마 집 없어져.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손에 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노후 자금 투자하신 셈 치세요. 며느리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노후 자금 투자라니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집이야. 내가 28년 산 집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당분간 연락 마세요.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곧 문자가 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번호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71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23세에 시집갔습니다. 종갓집 며느리였어요. 48년간 명절마다 50명 손님을 접대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상도 혼자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걸 제가 했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웃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였어요. 심근경색이었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 가는 길에 숨을 거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56세에 과부가 됐죠.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어요. 진수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때 진수는 30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샀어요. 24평짜리 작은 집이었죠. 그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진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어요.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였죠. 전세 보증금 3억 원, 혼수 비용 5천만 원. 제가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다 줬습니다. 진수가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은혜 평생 못 잊어요. 그 말을 믿었죠. 큰손주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100일까지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진수네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청소하고 아기 돌봤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60의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주 지은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100일 동안 돌봐줬죠. 유나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뻤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시어머니 위해, 남편 위해, 아들 위해, 며느리 위해, 손주 위해.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6억 원 빚더미를 혼자 떠안았어요. 아들은 번호를 바꿨죠.
며느리는 노후 자금 투자하신 셈치라고 했습니다. 거실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깊게 패인 팔자주름. 71세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평생 저 아이 위에 살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경매로 나갔어요. 빠르게 팔렸죠. 28년을 살았던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71년 인생의 대가가 고작 그것이었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진수 어릴 때 사진첩.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100일 사진이 있었어요. 동글동글한 아기 진수가 웃고 있었죠.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수를 안고 찍은 거였어요. 그때 저는 24세였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대학 합격증 들고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진수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턱시도 입은 진수가 유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제가 옆에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앨범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왔습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제 인생이 그 작은 박스 3개에 들어갔죠. 아저씨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섰어요. 28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침을 먹던 식탁, 진수가 숙제하던 책상, 손주들이 놀던 거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 지키지 못했어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2003호. 제 집 번호였죠. 이제는 아니지만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71세에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친구 이름이 하나 보였죠. 김경숙. 고향 친구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던 사이였어요. 경숙이도 71세였죠. 수도권 외곽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숙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아, 나 술래야. 어머, 술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경숙아. 목이 메었습니다. 나 도움이 좀 필요해. 무슨 일인데? 괜찮아? 경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집 잃었어. 갈 데가 없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경숙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택시 아니야. 당장 우리 찻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문자가 왔습니다. 찻집 주소였어요. 기사님한테 보여드렸죠. 여기로 가주세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갔어요. 주변에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 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한옥 느낌의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청아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찻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숙이가 나왔어요. 술래야. 경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경숙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찻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죠. 한쪽에는 차를 우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 경숙이가 계단으로 안내했어요. 2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3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뒷산이 보였죠. 여기서 살면 돼. 보증금은 1,000만 원만 내.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경숙아. 내가 주방일 도와줄게. 제가 말했어요. 경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지. 나도 나이 들어서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죠.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손님들이 쓴 찻잔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50개쯤 됐을까요? 하나씩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어요. 허리를 구부리니까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래야 먹고 사니까요. 찻잎 정리도 했어요. 창고에 쌓인 차통을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무거웠어요. 팔이 후들거렸죠. 점심 준비도 도왔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전을 부쳤어요. 71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어요. 관절이 욱신거렸죠. 여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점심때 경숙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술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경숙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티 낼 수 없었죠. 경숙이한테 신세지고 있는데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술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을 어떻게 잃었어?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죠. 진수가 사기를 쳤어. 뭐? 경숙이 눈이 커졌습니다. 6억 원을 빌려갔어. 상가 투자한다고. 그런데 번호 바꾸고 잠적했어.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경숙이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친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 키운 거겠지 뭐.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술래야, 내 잘못 아니야. 진수 그 자식이 나쁜 거지. 그래도가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버릴 순 없어. 경숙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죠. 이제 울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너무 막막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찻집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재료 손질하는 게 일과가 됐죠. 힘들었지만 할만했습니다. 경숙이가 옆에서 도와줬거든요. 술래야,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넌 좀 쉬어. 괜찮아. 내가 할게. 저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쉬면 생각이 나거든요. 진수 얼굴이, 며느리 목소리가, 손주들 웃음소리가.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20대 여자 셋이었죠. 경숙이가 차를 내왔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녹차 3잔이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경숙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래야, 손님들한테 차 내놓을 때 간식이 좀 부실해. 내가 뭐 좀 만들어줄 수 있어? 간식? 응. 요즘 찻집들은 다 예쁜 디저트 내놓거든. 우리도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종갓집 며느리 시절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만들던 음식들이 있었죠. 전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도라지 전과. 시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었어요. 내가 종갓집 시절 만들던 전과가 있는데. 전과? 그거 해봐. 재료비는 내가 댈게. 경숙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이틀은 졸여야 해. 괜찮아. 천천히 해봐.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어요. 경숙이가 준비해둔 도라지가 있었죠. 굵직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손질했어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하던 그대로였죠. 설탕과 꿀을 넣고 약한 불에 올렸습니다. 생강도 조금 넣었어요. 시어머니 비법이었죠. 도라지 쓴맛 잡으려면 생강 조금 넣어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졸였어요. 중간중간 뒤집어주고 졸여줬죠. 설탕물이 도라지에 배어들었습니다. 투명하게 변했어요. 예쁜 호박색이 됐죠. 불을 끄고 식혔습니다. 하루 더 말렸어요. 햇볕에 말리니까 윤기가 났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5조각씩 예쁘게 놓았죠. 와, 술래야. 진짜 예쁘다. 경숙이가 감탄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맛봐. 하나 집어서 경숙이 입에 넣어줬어요. 경숙이가 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달콤하면서 쌉싸름하고 쫀득쫀득해. 그치? 이거 손님들한테 내놓으면 좋아할 것 같아. 그날 오후부터 전과를 서비스로 내놨습니다. 차 주문하시는 손님들한테 작은 접시에 담아서요. 반응이 좋았어요. 어머, 이거 뭐예요? 20대 여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도라지 전과예요. 저희 언니가 만드신 거예요. 경숙이가 대답했죠. 손님이 한 개 집어 먹었어요.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 판매 안 하세요? 아직은 서비스로만 드리고 있어요. 아, 정말 아쉽다. 사가고 싶은데. 손님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뭔가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걸 누군가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71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며칠 후였습니다. 젊은 손님이 또 왔어요. 지난번에 왔던 그 여자였죠.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먹었던 그 전과 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숙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들은 전과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장 찍더라고요.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거라는 건 알았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주말도 아닌데 10명이나 왔죠. 다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 보고 왔어요. 전과 주세요. 저희도요. 경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술래야, 내 전과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것 같아. 진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보더니 저한테 보여줬죠.
화면에 제 정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글도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만드는 프리미엄 정과, 종갓집 비법으로 이틀간 졸인 도라지,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맛이 예술. 이거 완전 힐링 디저트. 아래 하트 표시가 5,000개나 됐습니다. 댓글도 200개가 넘었어요.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 손맛 진짜 최고. 세상에. 저는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만든 정과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그날부터 손님이 계속 늘었습니다. 주중에도 20명, 주말에는 30명씩 왔어요. 다들 정과를 찾았죠. 정과 사가고 싶은데 판매 안 하세요? 손님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경숙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술래야, 이거 팔아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원하잖아. 팔아? 응. 작은 박스에 담아서 10,000원 정도 받으면 어떨까? 내가 만든 걸 돈 받고 판다고? 이상했습니다. 제가 평생 남주느라 만들던 건데요. 술래야, 내 손맛이 귀한 거야. 돈 받고 팔아도 돼. 경숙이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해볼까? 그래, 해보자. 다음 주부터 정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종이박스에 10조각씩 담았습니다. 10,000원이었죠. 첫날 20박스가 팔렸어요. 20만 원.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떨렸어요. 71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돈을 벌었죠. 진수한테 의지하지 않고 남편 유산에 기대지 않고 오직 제 손으로요. 저녁에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0만 원을 세어봤어요. 10,000원짜리 지폐 20장. 별것 아닌 돈이었지만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한테 버림받았지만 내 손으로 뭔가 만드니까 기분이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과 판매가 계속 늘었어요. 하루에 50박스씩 나갔습니다. 50만 원이죠. 한 달이면 1,500만 원. 재료비 빼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경숙이가 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술래야, 우리 5대5로 나누자. 아니야. 내 찻집인데 내가 5대5를 가져가면 안 돼. 너 없었으면 손님도 이렇게 안 왔어. 당연히 반반해야지. 결국 500만 원씩 나눴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찍혔어요.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죠. 평생 처음이었어요. 시집 온 후로는 늘 남편 통장에 돈이 있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보험금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 노동으로, 제 손맛으로 번 돈이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평생 남위에 살다가 71세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어요. 2달째였습니다. 맛집 블로거들이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와서는 정가를 찍었습니다. 저도 찍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을요? 네. 블로그에 올리려고요. 저는 어색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앞치마 두른 채로 주방에서 정과 만드는 모습을 찍었어요. 며칠 후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숙이가 보여줬죠. 청아원에 숨은 보석, 71세 할머니의 도라지 정과, 48년 종갓집 며느리로 살면서 익힌 비법. 이틀간 정성껏 졸인 정과는 그야말로 예술품. 달콤함 속에 은은한 쌉싸름함, 쫀득한 식감이 입안 가득.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작품.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인생을 이렇게 써줄 줄 몰랐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이런 게 진짜 K-디저트죠.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50명도 넘게 왔어요. 찻집이 꽉 찼죠. 경숙이도 바빴고 저도 바빴습니다. 하루에 100박스씩 만들어야 했거든요. 손목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바쁜 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 것을 찾아주는 게 좋았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단칸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별들이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아들 없이도 괜찮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자립이었죠. 71년 만에요. 진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유나도 생각났어요. 손주들도요. 예전 같았으면 그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진수야, 엄마는 잘 살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버렸지만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어. 손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도라지 조리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죠. 하지만 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이 손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오늘도 도라지를 조려야 했죠. 냄비에 도라지를 넣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주방으로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그 빛을 받으며 도라지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찻집은 이제 유명해졌어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죠. 정가도 하루 150박스씩 팔렸습니다. 저 혼자 만들기엔 벅찼어요.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술래야, 사람 좀 뽑아야겠어. 너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그래야 할 것 같아. 도와줄 사람을 구했어요. 근처 사는 50대 아주머니 둘이 왔습니다. 제가 가르쳐 줬죠. 도라지는 이렇게 점여야 해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네, 사모님. 사모님은 무슨 그냥 언니라고 해요. 둘이서 도왔더니 일이 한결 수월했어요. 하루 200박스도 만들 수 있었죠. 매출도 늘었습니다. 경숙이 반반 나눈 돈이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500만 원, 둘째 달은 더 많이, 셋째 달은 더 많이.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일은 있었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친구는 있었죠. 돈은 없었지만 손맛은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71세 할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렸어요. 정장 입은 30대 남자가 들어왔죠.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아원 맞죠? 네, 맞아요. 도라지전과 한 세트 주세요.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숙이가 차와 정가를 내왔어요. 남자가 정가를 한 개 집어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한참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진짜 대단한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경숙이가 물었어요. 맛있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거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만들어요.
혹시 만드신 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경숙이가 불렀습니다. 술래야, 손님이 너 보고 싶대. 앞치마 두른 채로 나갔어요.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과 만드신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전과 중에 최고예요. 남자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백화점 F&B 총괄 MD입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한국백화점 최준혁 이사라고 쓰여 있었죠. 이 정가로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브랜드요? 네.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한과 브랜드로 런칭하는 겁니다. 요즘 K-디저트 열풍 아시죠? 할머니의 정가가 딱 맞아요. 준혁 이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취미로 만드는 거예요. 취미로 만든 게 이 정도면 사업으로 하시면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전 71세예요. 사업은 무슨 손사래를 쳤습니다. 준혁 이사가 웃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맛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어요. 경숙이가 옆에서 말했죠. 술래야, 이거 진짜 기회인 것 같은데? 무슨 기회야? 난 할 수 없어. 왜 못해? 내가 이미 하고 있잖아. 이건 그냥 용돈벌이지. 사업은 달라.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명함을 계속 봤어요. 사업이라니요. 71세예요. 제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합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든다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 이사 생각이 자꾸 났어요.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술래야, 해봐. 뭐가 두려워? 실패하면 어떡해. 지금도 겨우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잃을 게 뭐 있어? 5천만 원 가지고 조심스럽게 시작하면 돼. 그래도가 아니야. 술래야, 솔직히 말해봐. 진수 생각나는 거 아니야? 맞았습니다. 진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자식한테 당당해지고 싶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내 도움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더 해야지. 성공해서 저 나쁜 자식 코 납작하게 만들어. 다음 날 아침 준혁 이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라지전과 만든 심순례입니다. 아, 할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브랜드 말씀하신 거요. 해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 이사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뭘 한 걸까요? 71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미친 짓일까요? 아니면 용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혁 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구체적인 계획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찻집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숙이도 옆에 앉았어요. 준혁 이사가 노트북을 열었죠. 먼저 브랜드명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성함이 심순례시죠? 순례전과 어떠세요? 순례전과 제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라니요. 이상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경숙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순례 언니 이름 들어가면 더 의미 있잖아. 그럼 순례정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준혁 이사가 노트북에 뭔가 적었어요. 다음은 패키징입니다. 한지 소재로 고급스럽게 만들 거예요. 박스 크기는 2가지로 할게요. 6개들이랑 12개들이. 화면에 디자인 시안이 떴습니다. 예쁜 한지 박스였어요. 은은한 베이지색에 금색 글씨로 순례정가라고 쓰여 있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죠? 가격은 6개들이 5만 원, 12개들이 10만 원으로 책정할 거예요. 5만 원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찻집에서는 10개에 10,000원 받고 있었거든요.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프리미엄 디저트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백화점 고객들은 이 정도 가격 충분히 지불해요.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좋죠. 준혁 이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작은 할머니께서 직접 하시고 저희가 유통과 마케팅을 맡을게요. 수익 배분은 할머니 6, 저희 4 어떠세요? 6대 4요? 네. 할머니가 만드시는 거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셔야죠.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시제품부터 만들어 볼까요? 100세트 정도만 먼저 만들어 주세요. 100세트요? 600개나 되는데. 할 수 있으세요? 해볼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이사가 웃었어요. 할머니, 곧 바쁘실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면 주방에 있었죠. 도라지를 손질하고 졸였어요. 보조 아주머니 둘도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셋이서 하루 100개씩 만들었어요. 이틀 졸이고 하루 말리니까 사흘이 걸렸죠. 열흘 만에 100세트를 완성했습니다. 한지 박스가 도착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박스를 열면 정가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손편지도 넣었어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71세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종갓집에서 48년간 익힌 비법으로 이틀간 졸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심순례 올림. 준혁 이사가 시제품을 가져갔어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시식회 반응 대박이에요. VIP 고객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정말요? 네. 이거 명절 선물용으로 딱이래요. 추석 한 달 전에 팝업 스토어 여시겠어요? 팝업 스토어요? 네. 백화점 1층 프리미엄 코너에서 한 달간 판매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9월 초였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팝업 스토어 오픈 날이었어요. 준혁 이사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1층 입구 바로 앞에 예쁜 부스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순례정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린 걸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부스 안에는 정과 박스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제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71세명인 심순례가 만드는 전통 도라지 정과라고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께서 직접 손님들 맞이해 주시면 돼요. 시연도 하시고요. 제가요? 네. 할머니가 계셔야 더 특별하잖아요. 부스 안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기서 도라지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 도라지 정가네. 71세 할머니가 만드신 거래.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사볼까? 맛있어 보인다. 첫 손님이 5만원짜리를 샀습니다. 할머니, 명절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 손으로 박스를 건넸어요. 손님이 웃으며 받아갔죠. 그날 50세트가 팔렸습니다. 250만 원이었어요. 하루 만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 이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시작이 좋네요. 내일은 더 팔릴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틀째엔 100세트가 팔렸습니다. 사흘째엔 150세트. 입소문이 났어요. 백화점에 71세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정과 있대. 진짜 맛있대. 명절 선물로 완전 좋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세트가 팔렸어요. 2,500만 원. 제 몫은 6대니까 1,500만 원이었죠. 한 주에 1,500만 원을 번 겁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가를 만들었습니다. 보조 아주머니 둘로는 부족해서 2명을 더 뽑았어요. 5명이서 하루 200개씩 만들었죠.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주째였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경숙이가 보여줬죠. 71세 할머니의 반란, K- 열풍.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아들에게 6억 원을 사기당하고 집까지 잃은 71세 할머니가 전통 도라지 정가로 재기에 성공했다. 종갓집 며느리로 48년간 익힌 손맛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으며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제 사연이 다 나와 있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준혁 이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기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보도자료 냈어요. 할머니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이 더 감동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할머니,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TV요? 네. 아침 프로그램이요. 나가실래요? 망설였습니다. TV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 갔습니다. 준혁 이사가 같이 갔어요.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긴장돼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화장 안 하셔도 예쁘신데 조금만 할게요. 젊은 여자분이 제 얼굴에 뭔가 발랐어요. 거울을 봤더니 조금 환해진 것 같았죠.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앵커 두 분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순례 할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71세의 나이에 K- 디저트 열풍을 일으키고 계신 심순례 할머니이십니다. 앵커가 저를 소개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손맛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드님한테 6억 원을 사기당하셨다고요? 네. 집도 잃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앵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친구가 도와줬어요.
찻집에서 일하면서 정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인기를 끌었고요. 정가 만드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테이블 위에 도라지와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제가 도라지를 손질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 했죠. 이렇게 얇게 점여야 해요. 그래야 설탕물이 잘 배어들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우셨다고요? 네. 48년 전에요. 종갓집 며느리였거든요. 오랜 세월 익힌 솜씨네요. 그렇죠. 평생 남위에 만들던 건데 이제 제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앵커가 정가를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달콤하면서 쌉싸름하고.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할머니 성공하신 거 아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몰라요. 연락 안 하니까. 혹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땐 생각해 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 이사가 부축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방송 다음 날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TV 봤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정가 사고 싶어요. 줄이 백화점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하루에 300세트가 팔렸어요. 1,500만 원이죠. 준혁 이사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생산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더요? 네. 수요가 너무 많아요. 사람 더 뽑으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보조 인력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작은 공장처럼 됐어요. 경숙이 찻집 옆 건물을 빌렸습니다. 술래야, 여기서 작업해. 찻집 주방으론 부족해. 고마웠어요. 경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죠. 10명이서 하루 400개씩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제 역할은 품질 검사였습니다. 하나하나 맛보고 확인했죠. 이건 좀 더 졸여야 해요. 이건 괜찮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총 5,000세트가 팔렸습니다. 2억 5천만 원. 제 몫은 6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었죠. 통장에 그 돈이 찍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1억 5천만 원. 71년을 살면서 이런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보험금보다 많았습니다. 진수한테 빌려준 돈의 4분의 1이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준혁 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대박 났어요. 이제 정식으로 입점하시겠어요? 정식 입점이요? 네. 팝업 스토어 아니라 상설 매장으로요. 전국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이요? 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지점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순례정가는 전국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매출은 더 늘었어요. 한 달에 10억 원씩 팔렸습니다. 제 몫은 6억 원. 재료비랑 인건비 빼도 3억 원은 남았죠. 71세에 한 달에 3억 원을 버는 사장이 된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꿈만 같았죠.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순례야,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해. 12월이었습니다. 한국전통식문화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순례 선생님, 올해의 전통식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저요? 네. 71세의 나이에 전통 디저트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큰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71세에 받는 이상이 믿기지 않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 이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로,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심순례로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제가 해냈어요. 진수도 생각났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내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71년 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이었죠. 제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찻집 2층 단칸방은 여전히 제 거처였습니다. 상패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2024년 한국전통식문화대상 수상자 심순례 금색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세워뒀어요. 여보, 이제 당당해졌어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별이 총총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71세 심순례. 이제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어요. 12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찻집에서 정과 작업을 지도하고 있었죠. 보조 아주머니들한테 품질 기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색깔이 나와야 해요. 너무 진하면 탄 거고 너무 연하면 덜 졸인 거예요. 그때 찻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경숙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계세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수였어요. 제 아들 목소리였죠. 10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어요. 주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진수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유나도 같이 왔더라고요.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진수는 살이 빠졌고 유나는 화장기 없이 맨 얼굴이었어요. 경숙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례야.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왔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진수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나도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진수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 6억 원은 어떻게 할 거니? 내 집은?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돈이 없어서 6억 원은 다 어디 갔니? 상가 투자가 진짜 사기였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진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나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며느리, 내가 뭐라고 했지? 노후 자금 투자하신 셈 치라고 했잖아. 유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급해서. 급하면 거짓말해도 되니? 시어머니 집 빼앗아도 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수가 다시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내가 나한테 뭘 해줬기에 용서를 바라니? 어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사기를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왜 어미한테 거짓말을 했어? 진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숙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술래야, 진정해. 진정이 돼야 진정을 하지. 저는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TV 봤구나. 내가 성공했다는 거.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왔구나. 또 뜯어먹으러.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사채 2천만 원이 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니? 진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서류를 건넸어요. 받아들고 봤습니다. 상표권 관리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뭐니? 순례점과 상표권을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법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세금도 절세되고.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상표권을 공동 명의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분은 진수 측이 70%, 저는 30%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건데 왜 내가 70%를 가져가니? 어머니, 법인 운영이랑 세무 처리를 저희가 다 할 거니까요.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되잖아요. 미리 정리하면 상속세도 안 내고.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차피 이 돈 다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을 거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유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건가요? 사실이잖아요. 유나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휙 하고 서류가 날아가 흩어졌죠. 나가라. 어머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진수가 일어서려다 말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친아들인데. 친아들? 웃음이 났습니다. 친아들이 어미한테 이러니? 어머니, 손주들은 생각 안 하세요? 민호랑 지은이요. 유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주들 사진이었어요. 민호가 웃고 있었고 지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 TV 나온 거 보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 제가 100일까지 돌봤던 아이들이었어요. 민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품에 안기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는 너희가 키워라. 어머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유나가 핸드폰을 치켜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애들이 할머니 없으면 얼마나 슬퍼하는데. 그건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또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잘못이니? 경숙이가 나섰습니다. 너희들 또 빚졌지? 사채 2천만 원? 진수가 당황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순례 어머니 돈 노리고 온 거지? 경숙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유나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진짜 뭐 10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TV 나오니까 찾아왔잖아. 그건 빚쟁이한테 쫓기니까 또 어머니 돈으로 갚으려는 거잖아. 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2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울기 시작했어요. 45세 어른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단 1원도 줄 수 없어. 어머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경숙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진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유나도 따라 일어났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후회? 네. 저희 없으면 외로우실 거예요.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걱정 마.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유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저희 찾으실 거예요. 그때도 안 찾을 거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진수가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어미를 6억 원에 팔아? 어머니, 넌 이미 내 아들 아니야. 그날 번호 바꾸고 노후 자금 투자하신 셈 치라고 했을 때 끝났어. 진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나가. 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진수와 유나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경숙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순례야. 잘했어. 저는 그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경수가,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먼저 어미를 버렸잖아. 맞았습니다. 진수가 먼저 저를 버렸어요. 6억 원에 파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진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도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중학교 졸업식 때 상 받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얼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순례야, 변호사 만나봐. 변호사요? 응. 저 자식들 또 올 거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진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경숙이랑 같이요. 40대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아들이요. 모든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6억 원 사기, 번호 변경, 상표권 요구까지. 변호사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요? 네. 상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으니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해요. 6억 원 규모면 처벌이 셉니다. 그럼 감옥에 가나요? 유죄 판결 나면 그럴 수 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소하고 싶어요. 아드님인데 괜찮으세요? 이미 아들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이거 접수하면 경찰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아드님 출석하라고 연락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안 해. 그럼 됐어.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또 바꿨나 봐요.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고소하셨어요? 그래. 어머니, 어떻게 친아들을 고소하세요?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야. 변호사랑 상의했어.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어머니, 너 감옥 가기 싫으면 6억 원 갚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죠. 어머니, 제발이요. 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지웠습니다. 유나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정말 죽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읽고 지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가 너무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한 거죠. 스스로 대답했어요. 진수가 먼저 저를 버렸어요. 이젠 제가 살아야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어요. 별이 총총했죠. 차가운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71년 만에 배운 거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 없어. 제발이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을게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목소리가 울음 섞여 있었어요. 저 감옥 가면 애들은 정말 어떡해요? 민우랑 지은이는요? 손주들 얘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미를 버릴 때 말이야. 어머니, 너 경찰 조사 언제 받니?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래. 잘 받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경숙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술래야 힘들지? 응. 힘들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버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알아. 안 무너질 거야.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죠.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진수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저는 찻집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도라지를 손질하고 정과를 만들었죠. 손을 움직이니까 생각이 덜 났어요. 오후 3시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조사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혐의 인정했어요. 돈 갚을 의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기소될 거예요. 기소, 재판, 감옥.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요. 하지만 그건 진수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도라지를 또 손질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손주들이 아빠 없이 자라도 괜찮으세요? 읽고 지우려다 멈췄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진수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를 원망하지 마. 내가 먼저 나를 버렸어.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책임져.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진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유나 번호도 차단했죠. 이제 끝이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 이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힘드시죠? 네.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준혁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할머니 수익금으로 장학재단 만드시면 어떨까요? 장학재단이요? 네. 할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게 떠올랐어요. 준혁 이사님, 장학재단도 좋지만 저는 홀몸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홀몸 어르신이요? 네.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준혁 이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얼마나 기부하실 건가요? 1억 5천만 원요. 지금까지 번 돈의 절반이요. 절반이요? 네. 나머지는 사업 자금으로 쓰고요. 준혁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후 사회복지재단에 갔습니다. 경숙이랑 준혁 이사가 같이 갔어요. 재단 이사장이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순례 선생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1억 5천만 원 수표를 전달했어요. 이 돈으로 홀몸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특히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기부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을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놨는데도요. 순례야, 기분 어때?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그치? 나누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야. 맞아. 처음 알았어. 차를 타고 찻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차가운 바람.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이었어요. 찻집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매화가 먼저 피었고 개나리가 따라 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었어요. 꽃 향기를 맡으며 걸었죠. 여보, 봄이 왔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봄도 온 것 같아요. 72세가 됐습니다. 생일이었어요. 경숙이가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순례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촛불을 불었습니다. 72개의 촛불이었어요. 많았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나? 경숙이가 물었어요. 그럼 1년 전에는 6억 빚에 절망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 잃은 71세 할머니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오후에 준혁 이사가 왔습니다. 선물을 들고요.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선물을 열었어요.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다음 달 신제품 출시 준비 어떻게 되세요?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엔 생강정과 만들 거예요. 좋네요. 기대됩니다. 준혁 이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사업 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했죠. 편했습니다. 저녁 때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죠. 남편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제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71년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심순례예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진수 생각은 안 나요. 가끔 손주들 얼굴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것도 점점 흐려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제가 기부도 했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저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 돕는 데 썼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봄밤의 별은 겨울과 달랐습니다. 더 밝고 따뜻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주방으로 갔죠. 오늘도 정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라지를 꺼내서 손질했어요. 칼을 쥔 손이 익숙했습니다. 72년 살면서 얻은 손맛이었죠. 냄비에 도라지를 넣고 설탕과 꿀을 넣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얼굴에 닿는 햇살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찾은 내 이름. 혼잣말이 나왔어요. 참 좋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도라지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득했어요. 어제 만든 정가를 말리려고요. 대나무 채반에 정가를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았죠. 햇빛을 받아 정가가 반짝였습니다. 호박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제가 만든 거였죠. 72세 할머니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순례야, 벌써 일어났어? 응. 정과 말려야 해서. 그래. 날씨 좋다. 정말 좋아. 둘이서 나란히 서서 정가를 말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도 부드러웠죠. 순례야.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경숙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뻐. 고마워, 경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아니야. 내가 도와줬잖아. 우리 둘이 함께 한 거지 뭐. 맞았습니다.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경숙이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친구. 진짜 친구가 뭔지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경숙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오쯤 됐습니다. 정가가 다 말랐어요. 채반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장을 해야 했죠. 한지 박스에 하나씩 담았어요. 6개씩 넣었습니다. 손편지도 넣었죠. 72세 할머니 심순례가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드세요. 박스를 닫았어요. 예쁜 상자가 완성됐습니다. 백화점으로 보낼 물량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경숙이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얘기했죠. 순례야, 진수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재판 날짜 잡혔대. 다음 달이래. 그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정말이야. 이미 끝난 일이야. 경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잘한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가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도 제 손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겼죠. 저는 찻집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도라지를 손질하고 정가를 만들었어요. 오후에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요. 그렇군요. 아드님이 법정에서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다고. 그래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만나실 거예요? 아니요. 만날 일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감옥에 가진 않지만 정가자가 됐습니다. 제 아들이 정가자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진수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찻집 앞길에 벚나무가 있었는데 만개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매일 그 길을 걸었어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걸었죠. 인생도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피고 지는 거, 제 인생도 그랬어요.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피었죠. 72세의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정가를 말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순례 선생님 계세요? 네, 접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SBS 다큐멘터리 PD예요. 명함을 건넸어요. 다큐멘터리요? 네. 선생님 인생 스토리로 다큐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인생이요? 네. 72세에 제기하신 이야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PD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세요. 또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봤어요. 다큐멘터리. 제 인생이 방송에 나온다고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누군가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했죠. 며칠 후 PD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촬영이 시작됐어요. 카메라가 찻집에 왔습니다. 제 일상을 찍었죠. 새벽에 일어나 정과 만드는 모습, 보조 아주머니들 지도하는 모습, 경숙이랑 차 마시는 모습 다 찍었습니다. 인터뷰도 했어요. 선생님, 아드님한테 버림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죽고 싶었어요. 솔직히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니까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다큐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대요. 반응도 좋았죠.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진짜 멋지세요.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희망을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5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아침마다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마당에 나와 꽃들을 봤죠.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예뻤어요. 향기가 좋았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서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 잃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웃음이 났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여서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흰 머리카락이 날렸죠.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70이 새심순례.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순례였어요. 도라지 정가를 만드는 사람, 홀몸 어르신을 돕는 사람,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정가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도마 위에 도라지를 올렸습니다. 칼을 쥐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라지를 저며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72년 만에 알았죠.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정가를 졸이며 나직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70평생 잊고 살았던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내 인생이 처음으로 봄볕처럼 따뜻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루에서 차를 나누던 경숙이가 툭 던지듯 묻더군요. 순례야, 너처럼 쏙 앓고 있을 이 땅의 엄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먼 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다 주겠다는 말. 그게 자식을 망치는 독약이 될 수도 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주머니가 비면 자식 눈치 보게 되고 자식은 돈 없는 어미를 짐으로 여기게 돼. 내가 내 것을 지켜야 자식도 나를 귀하게 보더라고.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었어.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아니면 모질어 보여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꼭 쥐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번 그래도 자식이 우선이다. 다 주는 게 부모 마음이다. 2번 아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자식과도 끝까지 화목하다. 정답은 없겠지만 6억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른 저 심순례는 이제야 겨우 2번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 같은 할머니들에겐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마당으로 나서니 빨간 장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70이 새심순례.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희생만 하는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심순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햇살 아래 정가를 말리는 제 뒷모습이 참으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더니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